작가 박진아라고 합니다. 자, 4개의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한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 첫 소설책이 거절되었을 때 저는 파일을 굽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20% 대 80%를 5% 대 95%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실제로 어느 대기업에서 그 취업 면접을 볼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동원참치라는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당시 타사의 참치캔과 자기가 지금 지원한 회사의 참치캔의 비율을 조사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20%와 80%로 당시 동원참치가 훨씬 더 점유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5%대 95%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분은 합격해서 지금 동원참치 회사를 빛내고 계십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이야기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얘기가 복잡해지고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대단히 심플하고 강렬하고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데 더 기대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브랜드 역사상 신화를 이루었던 지포라이터, 1933년에 만들어졌다가 굉장히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했죠. 지포라이터만큼 자신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름을 각인시킨 브랜드는 없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육군 안드레즈를 구해줬던 것이 바로 주머니 속의 지포라이터였다는 건데, 이게 바로 실화가 되면서 지포라이터는 단순히 담배를 피기 위해서 불을 지펴주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예컨대 부적이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오바마의 승리를 스토리의 승리라고 얘기를 흔히 합니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의 탄생의 비밀이 스토리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바마는 스토리텔링에 거의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었는데요. 자신의 출생 그리고 성장,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던 그런 스토리들, 방황했고 그리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순간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묘하게 미국적인 집단 신화의 주제에 잘 맞춰서 이야기를 끌어냈던 그런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Yes We Can이라는 선거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됐죠. 자,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연설에 숨겨진 이야기의 힘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미국적인 신화에 부합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보시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미국은 꿈을 가진 나라여야 하고 그 꿈을 실현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은 자유롭고 정의롭고 차별 없는 나라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적어도 내 딸들이 쿠퍼 할머니의 나이가 됐을 때는 그런 미국이 아닐 거다. 왜냐?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나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야기와 정보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이라고 하는 정보는 매우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가능해야만 하죠. 이게 바로 정보의 특징입니다. 스토리는 독특해야 하고, 즉 이야기는 독특해야 하고 흥미로운 줄거리를 가진 말과 글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써 검증할 필요도 없고 검증해서 그것이 맞아야 될 필요도 없죠. 즉 정보는 인지되고 자극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선형적이에요. 전달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영향을 주고 감정을 일으키고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비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 정보보다는 이야기가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스토리, 즉 어떤 것을 텔링, 어떻게 전할 것이냐에 합쳐진 말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 즉 남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소통의 행위에 방점이 찍힌 용어입니다. 가치가 누락된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면 죽은 이야기죠. 우리가 좀 더 큰 대의적인 그런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 나의 이야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보편적이면서 특수해야 한다. 자, 보편적이라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사랑, 질투, 배신, 배고픔, 아픔, 슬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보편적인 것이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거고, 이것이 보통 이야기의 가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바마가 당선 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미국을 만들겠고 그 꿈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메시지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바마의 이야기가 달랐던 것은 오바마가 거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그 삶의 고통, 고난을 녹여냈거나 혹은 닉슨 쿠퍼 할머니라는 개인적인 사례를 드러내게 되면서 훨씬 더 풍부해진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즉 보편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수성을 더하게 됐을 때 그 이야기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스토리는 진지하고 완전하며 일정한 크기가 있는 하나의 행동을 모방한 것이다. 자, 그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연민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카타르시스를 얻게 한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 목적은 특정한 정서적 반응, 즉 누군가의 카타르시스를 만끽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은 공감하게 하고 설득하게 하고 비로소 제대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티븐 킹, 이야기의 황제라고 불리는 킹의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킹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지표문으로 끌어내듯이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잘하고 그리고 글을 잘 쓰는 것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티븐 킹도 얘기했듯이 이야기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것들 사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을 끌어내올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이야기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비책 하나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하시고 싶고요, 글을 정말 잘 쓰시고 싶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단 20일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고요, 우리 삶이 다 드라마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이 벨기에의 다르덴 형제 같은 감독이나 또는 영국의 켄 로치 감독 같은 분들은 평생을 우리 사회의 약자, 노동자의 삶, 파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다큐멘터리 영화나 영화로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 다르덴 형제예요. 세계 영화사에 있어서 이 로제타라는 영화는 정말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벨기에의 그 청년 실업 문제를 영화했거든요. 이게 1999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한 것은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이라는 입법화를 만들었습니다. 벨기에에서 그 당시 굉장히 그 청소년 실업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에 이 로제타법을 만들면서 취업 기회를 지원하고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식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50인 이상 기업을 갖고 있는 고용주들한테 반드시 3% 이상의 청년들을 고용하라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영화 한 편이 그 나라의 어떤 법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순기능을 했다는 것이 이 로제타라는 영화의 대단한 반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지만 2004년에 폐지됐다고 합니다. 또 그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가 야기되거나 청소년 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화 한 편이 그 입법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갖는 의미가 또 있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씩 사시잖아요. 그럴 때 아마 깊게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남성 40대, 50대 쪽으로 올라가면 갤럭시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여성 20대, 30대 쪽으로 가면 아이폰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이건 여자를 위한 거야, 남자를 위한 거야, 뭐 아저씨를 위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브랜드들, 이 제품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맥락이 그런 코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에 맞춰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사회적 맥락을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트렌드가 사실은 패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패드. 반짝하는 유행입니다. 6개월 정도 가는 거를 패드라고 하고요. 트렌드는 보통 한 3년 정도 넘게 가는 흐름을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메가 트렌드는 보통 10년 이상 가는 것들을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요.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는 것은 뭐냐? 컬처, 문화입니다. 문화는 그 시대와 시스템과 함께 상당히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사회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진행될 트렌드를 저희가 빨리 캐치하고 그 트렌드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MZ세대를 알지 못하면 마케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자,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를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못 사는 우린 이어폰 얘기라 불리지. 우리 역사는 완벽한 이어폰을 향한 여정이었어. 한때 유선 이어폰 난방기가 있었고 암흑기를 지나 무선 이어폰이 나타났지만 이어폰의 진화는 멈추지 않았지. 삼성은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광고하느냐? 한국에서의 어떤 브랜드의 제품은 어떤 또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제품이에요. 즉 내가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나는 요즘 애들처럼 혹은 요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 즉 집단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갤럭시 버즈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아이폰 광고도 보시면 집단 속에 있다가 이어폰을 듣는 순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브랜드는 집단에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 집단에서 힘들 때 나 혼자 빠져나오는 개인화되기 위한 브랜드가 바로 애플이고요. 갤럭시는 거꾸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입하는 제품이 갤럭시가 돼요. 근데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국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디 단체에 가입돼 있고 이러한 소속감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 소속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더 일종의 개인화되어 있다고 하죠. 이런 코드들을 광고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융산업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산업으로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해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의 상징이 제일 첫 번째가 은행 앞에 몰린 인파예요. 즉 사회적인 공공망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먼저 들여지는 것이 금융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점 없는 은행 혹은 이자 많이 주는 금융기관, 핀테크 이런 부분들이 치고 들어가지 못할 전통 금융산업에서의 강점, 그 치고 나갈 부분들이 아닌가. 단순히 이자 몇 퍼센트 주는 그런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 공공성을 지켜내는 근간의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치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